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하는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우입니다. 날씨가 동남아 아열대 날씨 같습니다. 습하다가 또 폭염이 내리치고 또 집중호우가 와서 이번에 충청 지역은 큰 피해가 있었다는데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피해자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 이럴 때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몸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그 주에 가장 핫한 이슈, 궁금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께 낱낱이 물어보고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센 매물 소개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1부와 함께 해줄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포털에, 제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포털에 경제 쪽, 부동산 쪽 밴드라는 거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재테크연구소 하영수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피스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주 새벽이고 글을 매일 올리시던데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 과세 논란이라는 주제로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란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 과세의 쟁점, 발생 가능한 문제와 보완책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영수 소장님, 예. 간주임대료 요즘 이슈가 조세 측면에서 많이 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하고 간주임대료 먼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거나. 근데 월세를 받는 거는 이미 1949년도던가요? 그 이후부터 쭉 소득으로 보고 일정 부분 이상일 때는 소득을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전세는 그동안에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 근데 전세라는 것은 직접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간주하자. 월세라는 건 임대료니까 소득을 있는 걸로 보지만은 전세는 직접적인 소득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로 간주하여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럼 간주임대료 기준하고 원칙은 기준점은 어떻게 되죠? 우선 간주임대료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전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 우선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 전세에 대한 과세를 방침을 정했는데 2014년도에 원래 이게 2014년도에 2017년도에 전세에 대해서부터 과세를 하자 했는데 2016년도 12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을 바꾸면서 18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19년도부터 부과하는 걸로 또 연장을 했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지금 2주택 이상의 월세를 받으면은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 우선 대상이고요. 3주택 중에서도 전세 금액의 총 합이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재는 정기예금 고시가 1.6%이기 때문에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1.6%로 곱하고 일부 공제를 해주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간주임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3주택 이상자에서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 됐을 때 그거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억 원 초과니까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하면 4, 6에 24, 2억 4천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그렇지는 않죠. 아니죠.
4억 전체 1억짜리 3억, 그러니까 1억짜리 3개가 있을 경우에 4억이잖아요. 1억짜리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럼 4억이 전체 전세 금액이고 예. 그 중에서 3억을 무조건 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있든 3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3억을 빼준 나머지 3억 금액. 빼고. 그래 4억일 예. 때는 1억에 대해서 그럼 1.6%. 6천만 원에 1.6% 이렇게 되는 건가요? 60%는 공제하니까 과세 대상은 1억이 되는 것이고 1억에서 60%를 뺀 4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4천만 원에 1.6%를 곱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아직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19년도부터 2천만 원 미만이거나 2천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전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문제는 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었죠. 지금 현재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1차적으로는 월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입니다. 예. 전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3주택과 2주택 또는 이게 이제 기준시가 9억 미만의 주택에서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이면 뭐 12억일 수도 있고 13억일 수도 있고 전세금이 10억일 수도 있고 근데 월세에서는 월세 10,000원짜리 2개만 봐도 이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어떤 과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세금을 갖다가 10,000원짜리, 월세 10,000원짜리, 이론상입니다. 10,000원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고, 주택이 1주택이거나 2주택이면서 금액이 공시지가 9억 미만인 주택으로 해서 전세를 10억에, 그럼 20억이죠? 20억을 전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면적 기준과 공시가 기준으로도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만약에 공시가 3억 미만이면서 면적이 6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0채든지 20채든지 100채든지 10,000채든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용 면적이 80평방미터짜리 3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전용 면적 60평방미터짜리를 1,000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전부 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놓는다. 60평방 미만짜리라고 해도 월세로 2주택만 두면은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로 한 10,000주택을 이론상으로 뭐 10,000주택 그렇게 있냐 했겠지만 10,000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다면은 이건 과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현재의 어떤 주택 임대소득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 문제가 일단은 전세는 3주택 이상이어야만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주택 이상이면서 6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엔드죠. 5화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3주택 이상하고 6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을 아까 표현한 대로 60제곱미터야 뭐 1,000채, 10,000채일 때는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갭 투자라든지 소형주택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세법을 다루는 거는 말이죠. 부동산 전문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건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언제나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주 임대료 2천만 원, 분리과세 기준점이라고 알고 있는 그 2천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2천만 원까지 되려면은 대충 전세 보증금의 합이 약 24억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24억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세 주택 이상, 10주택이어도 24억 정도가 되면은 기본 공제 3억을 우선 빼고요. 예. 그러면 21억 원이 됩니다. 21억 원에서 또 공제액 60%를 빼주기 때문에 그 21억에서 60%를 뺀 금액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시한 게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입니다. 그래서 그 1.6%를 곱하면 약 2,01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2,016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보증금이 많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슈화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천만 원 이상이 얼마냐, 이하가 얼마냐를 논하고 보면 보증금 24억 정도가 되려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최소한 2-3채 정도를 놓아야만 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경기도 일원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하영수 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이 월세와는 달리 임대소득으로 이때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게 있죠?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세금이라고 월세라는 건 이미 과세를 하고 있었고 전세라는 것을 왜 과세를 하지 않았느냐면 전세는 세입자한테 다시 되돌려야 되는 차입금이죠. 전세가 내 돈은 아닌 거죠. 집을 가지고 있고 임차를 해주는 대신 내가 임차 기간 동안에 이자 없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드는 부채의 일환입니다. 개인 간 사금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금융이죠. 두 번째는 이 전세금을 은행에다 흔히 예금을 해놓는다. 이자율이 높을 때 예금을 해놔서 그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은행에서 원천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로 또 공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두 번째 집이나 세 번째 집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매매 차익이 일어났다 아니면 투자를 했다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거나 양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이 결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받는 수입이 아니라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을 발생하면 거기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보증금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기 어려운 불과 많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전세금은 그 차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그대로 넣고 일정 기간 임대가 끝나면 받아가는 이자 없이 원금을 그대로 받아가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만 부담하고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장 싼 주거비가 그렇죠. 적게 드는 제도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곽 대표님도 나오 계시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이중과세 문제가 항상 자유롭지 못한 문제인데 자, 요 문제를 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뭐 정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세보증금 제도에도 간주 뭐 보증금 제도 이런 이름으로 과세를 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세 간주 임대료를 이제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거는 이미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행하겠다고 예고가 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데 예. 과연 전세 보증금 받은 게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돌려줘야 될 돈이 소득은 아니잖아요. 채무죠, 거꾸로. 네, 채무죠, 거꾸로. 부채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월세를 받는 형태로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월세를 놓는 형태면 좋겠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 예. 월세보다는 전세로 놓으면은 본인이 실제로 그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월세로 한 채 살 수 있는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그러죠. 지렛대 투자인데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집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이런 입안을 하게 된 제도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 들면서 더 레버리지 특히 전세 낀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주 임대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헌인데 예. 오히려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거 전세 끼고 샀다가는 괜히 세금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행은 지금 간주임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16년도까지 유예돼 있다가 지금은 2년이 늘어서 18년까지는 유예가 돼 그건 있어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유예가 됐는데 그 60제곱미터 간주임대 정확히는 3주택 이상에 대한 과세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19년부터죠. 19년부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기에는 뭐 이런 제도가 일정한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글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니, 전문가 이해 못하시면 어떡해요. 좋습니다. 현직에서 또 현 왕성한 공연 중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춘남 본부장 보시기에 이 주택시장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소유자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집 하나를 갖고 있든 두 개를 갖고 있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지금 만약에 간주임대료를 해서 전세금에 간주임대료가 부과된다면 이렇게 이제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본인들한테 오면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 가격이 그냥 안정화되어 있거나 오히려 하락기라고 본다면 그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더 나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임차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월세로 전환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도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이춘남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요즘 정부에서 곽 대표님도 여기 하영수 의원님도 왕성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실제로 뭐 청년주택, 주거안정을 얘기하지만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곽 대표님 자주 얘기하시는 근간이 흔들린 공급의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전세 살고 월세하는 임차인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자 주택 임대소득과 간주임대 이제 쟁점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건 소득이 아니고 채무란 말이죠. 부채죠. 돈을 받은 거니까 세입자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영수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먼저 순서대로 하영수 소장님부터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간주보증금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12조에 보면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9억,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1주택이면서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3억 미만의 주택으로서 60평방미터 미만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때도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세로 10,000원짜리 월세를 받는 주택, 2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를 합니다. 아니 9억 미만을 가지고 있거나 1주택이거나 또는 요즘에 이제 한 번 더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해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는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기존 주택 매도에 대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그럼 이론적으로는 3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9억이 넘어가는 주택 뭐 전세보증금 10억이거든 15억이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주택을 갖다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3주택이면서 보증금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60평방미터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2주택자여도 3주택자여도 10년, 20년 동안 임대하는데 과세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세법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A에서 나오는 소득, B에서 나오는 소득, C에서 나오는 소득, 직장이었던 뭐였던 이렇게 나오는 소득을 갖다가 총 합해서 누진세로 해가지고 전체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 임대주택 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누진세 적용이 아니라 주택 보유 숫자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건 소득이라는 걸 논할 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는 게 세법인데 넌 집이 많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내라. 너는 집이 조금 갖고 있으면 소득이 많아도 과세를 안 해주겠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지 모르세요? 다주택자는 투기자랍니다. 주식을
맥주 사면 그것도 투기인가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누구도 뭐 아니, 부동산 투기인가요? 얘기만 하시죠. 그 세법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따지면은. 예.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장기 보유하는 건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단기 매매는 투기로 볼 수 있는데 이미 투기는 단기 매매일 때도 전부 다 세금을 40%를 내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다는 건 투기가 아닌 거죠. 세금을 안 내거나 피하거나 뭐 했을 때가 투기인 거죠. 피해가는 것들. 이 주제와 좀 벗어난 얘기를 좀 했네요. 아니, 원래 제가. 잘 그러시니까 이해합니다. 자, 우리 곽 대표님은 아까 제가 여쭤본 건데, 간주임대 세금 부과 문제, 아까 뭐 이중과세나 뭐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이게 이제 소득인가 하는 거죠. 보증금을 받은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주택 이상, 3주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이 간주임대료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60제곱미터면. 예. 다른 세제들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데,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그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1, 2인 가구가 늘고는 있지만은 지나치게 이 소형주택에 대한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이 사실 1, 2인 가구 증가 속도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거의 복지를 얘기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소형주택에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쓸만한 집이 점점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주임대료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 도생 문제 있었던 것처럼 일시적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다른 제도하고 합쳐져서 이것도 시행되면은 또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 하영 소장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룰 때 항상 쫓아다니는 게 건보료 문제가 나와요. 네.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직장의료조합이나 이런 건보료 문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때까지 보험료 하나도 안 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소득이, 아니, 물론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런 뭐든지 사회현상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포비즘, 공포를 자꾸 심어주는 게 문제라는데 그 건보료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건보료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전세제도라는 것은 무주택자가 자기 돈을 그대로 지키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을 또 축적해갖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전세제도가 왜 퍼졌느냐, 왜 커졌느냐, 왜 많아졌느냐는 월세는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됐고 전세는 소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놓는 것보다 전세로 놓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제도가 커졌고 돈 없는 세입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기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세수는 증가할 수 있어도 돈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하면 소득으로만 봅니다. 직장 소득으로만 보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그전에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이면서도 연세가 60세 이상이거나 해갖고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는 아들이 내는 건보료만을 부담했는데 이렇게 이 소득을 본다면 무슨 소리냐면 2주택 가지고 있는 60, 70 넘으신 노인분들이 집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하고 월급도 안 낸 그렇게 정규직장에서 자식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 이분들까지도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이 부분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대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갖고 뭐 소득세까지 쭉 늘어나는 것은 무언가 이건 사회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고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이 부분은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집값에 전가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현 정부에서 약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일까 하는 것은 세금은 늘어납니다. 세금 가지고 복지할 수는 있겠죠. 생각을 좀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이 건보료 문제가 정말 지금 곽 대표님 이게 뭐 질문에 없던 건데 우리 지금 문제가 아까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주택자는 투기자다 뭐 이런 얘기를 국토부 장관이 이제 취임사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 이렇게 징벌적, 이렇게 정책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주제에 벗어났긴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수급이라는 거는 시장 기능에 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 경기 상황이 바뀔 시점에는 늘 그게 부작용으로 다가오거든요. 계속 그랬었죠. 예. 또 건보료 문제도 보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맞지요. 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라는 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도 저는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건보료도 있지만은 이 연금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노인연금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요즘 특히 전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런 과세가 점점 지금 투명해지고 있고 전산화되고 있고 이렇게 연금하고 건보료하고 다 관련돼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월세나 이렇게 뭐 전세로 해가지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쯤 후에 가면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뭐 집값이 뛰고 하는 지금은 갭 투자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 있지만은 어떤 지역은 외곽으로 나가면 집값 하나도 안 오르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 중소도시의 단독주택은 지난 30년간 집값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좀 과세를 좀 심플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의 수마다 이런 걸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잡는 것보다 원칙에 의거해서 과세하는 게 또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국제 기준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남 선생님께 여쭐게요. 아까 하영 소장이 건보료 할 때 우리 하영 소장이 이제 막 그 열변을 토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현장에서 뭐 자금이 있으신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해서 임대를 놓을 때는 소득 증가를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취득록세와 또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준조세 성격으로서 지금 건보료나 또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걸 관리하는 능력도 조금은 어려워하세요. 그렇다면 자꾸 그런 임대인한테 부담되는 이런 세제가 계속 강조가 된다면 점점 정말 임차인들도 어려워지고 이 부동산 시장도 정체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임대인들한테 과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우리 곽 대표님이 늘 자주 얘기하시는 수급의 문제, 원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자체 왜곡된 시장의 어떤 그런 질서 잡히는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자꾸 올리면은 이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면은 납세하는 사람은 대부분 임대인이죠. 주택이라든가 소유자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담세자죠. 담세자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담을 임대인한테 지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 그 주거의 질을 낮추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고 뿐만이 아니라 나중 가면은 우리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결국은 높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은 아마 5년 후부터는 문제가 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품질이 낮은 주택을 높은 임대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좋은 주택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세입자가 산다면 괜찮은데 점점 집주인들은 집을 수리하거나 모두 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이 임대인들이 집을 수리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부담들로 인해서 아주 낡은 주택에 고가의 임대료를 내게 되는 그런 문제점까지 야기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여동생이 이제 그 프랑스하고 아일랜드 쪽에 이제 하는데, 우리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렌트비를, 그 친구 리스비를 뭐 소득의 한 40에서 50%를 내는데, 우리는 그런 낼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공공복지 측면으로 좀 강조한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건 저만의 생각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때까지 뭐 문제점 알아봤고 다 알아봤는데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또 대안을 한번 제안해 봐야 되겠죠. 우리 곽창석 대표님, 주택임대수 과세 논란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주택의 규모가 거나 큰 거에 따라서 뭐 세금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면은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당장 다주택이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다면은 좀 택지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임차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양산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세 제도들을 뭐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다 해도 좋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이 임차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서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다 과세를 할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해법은 소득 중심의 원칙을 세워서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영수 선생님,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분 중에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급여를 받는 중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되면은 일부 구간에서는 2,010만 원을 갖다 월세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이 8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세 구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냐, 의료보험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퇴직한 거하고 퇴직하지 않은 거하고는 또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집니다. 이거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그 비용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따라 이자 비용까지도 이 부분을 갖다 공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아까 뭐 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주택은 어떻고 2주택은 어떻고 3주택은 어떻고 소형이면 어떻고 9억 이상이면 어떻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 하영수 선생님은 많이 바꿔야 된다. 세금 부과 방식도 바꿔야 되고 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춘남 본부장님도 보완책 어떤 게 현장에 있으니까 뭐 네. 몸으로 느끼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의 소리 좀 들려주시죠. 부동산 특성상 투자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많지도 않고 그거를 생업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하영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의료보험이나 아니 지역 의료보험의 그런 차이의 갭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 구간을 좀 세분화해서 지금 곽창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때 그 임대를 하는 사람이나 임차를 하는 사람들 양쪽 다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과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영수 선생님, 아까 그 해외 사례 잠깐 그 해외 사례, 곽 대표님이 계셨나? 주택 임대소득 과세 해외 경우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우선 우리하고는 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고 해외는 이제 월세 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 해외는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갖고 임대소득까지 전부 다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해외는 일정 기간 이상만 1주택이었든 10주택이었든 임대를 하고 있으면 과세를 합니다. 그 일정 기간이라는 기준은 2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만약에 공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빈집으로 놔줄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냈던 세금을 주는 걸 떠나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 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이 집을 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그 차입금이 이자를 낸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까지도 비용을 처리해 줍니다. 직원을 뽑아서 쓰게 되면 그 직원의 급여까지도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몇 주택 이세면서 60%는 과세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했든지 그냥 해준다. 너무 단수무식하다고 해야 할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현재 OECD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임대제도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근대적이고 후진적이 아닌가. 너무 주먹구구식은 아닌가. 너무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니네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당해도 된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할까요? 그런 게 바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간주임대료라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보면은 아직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어디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전문가 중에 하영수 선생님 되게 좋아요. 거침이 없어요. 곽 대표님, 하여튼 해외 사례 비용 공제 문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수용을 일정 부분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주제가 간주임대료인데 이거는 전세에 대한 세금이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 특유한 제도니까 다른 해외 사례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라든가 영국, 미국, 일본 해가지고 이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지난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자꾸 뛰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자꾸 시장 임대료에 정부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개입했을 때 부작용만 양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오히려 줄여나가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얼마나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도 주거 시장에 있어서 주거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부동산 시장 주의이신 곽창석 대표 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영수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딱 2분 남았습니다. 2분 드릴 테니까요.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왜 집주인들만 냅니까? 전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전세 세입자도 거주비 내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돌라올 얘기지만, 10억짜리를 갖다 1억을 가지고 갭 투자한 집주인은 9억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돈 많은 세입자들이, 사업자들이 왜 집을 안 사느냐? 그런 세금 안 내고 그 지역에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걸 향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제도가 지금 현재 간주임대료로 해가지고 집주인한테만 과세하는 측면도 있는데 한번 우리 전세제도를 좀 바꿀 때 월세 소득 받는 거 당연히 세금 냅니다. 근데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도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까 않을까 생각해요. 집주인한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납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전세 세입자 고액의 전세 세입자에 대한 과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간주임대료부터 시작해갖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꼭 과거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이게 지금 현재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게 소득세인데 이게 왜 주택 보유 또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게 기준점이 웬만한 주택 다 3억짜리 전세가 대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2주택 3주택 넘어가면서 3억만 공제해주고 그 이상은 세금 내랍니다. 지금 현재 전세 평균이 5억 이내, 6억 이내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이거죠. 이건 꼭 20년 전, 30년 전 가격에서는 맞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좋은 사마리아인이랍니다. 오늘 뭐 주택 임대 소득,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답답할 거고, 뭐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답답합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어찌됐건 간에 오늘 뭐 용어 정리나 문제점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준 세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노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부동산과 경제재테크연구소 하영수 소장님과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저는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기스앤맴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청자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전문가들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화나 문자 다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 빠르고 정확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번이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좋은 물건 찾아주시는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물건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센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 72.05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5천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어떤 건물입니까? 예, 본 건물은 지금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인근에 지금 뭐 3룸 구조의 다세대가 지금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동 단지형으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다세대와 오피스텔 복합 건물로 지어집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지어지는 건물이고요. 인근의 우장산 공원과 우장초등학교 그리고 또 재래시장은 그 본동시장도 가깝게 있고요. 또 인근의 김포공항의 편리한 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근처 마곡 단지에 그 경제 유입 인구가 지금 16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과 더불어 가치 있는 다세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룸 매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룸 네, 매물이고 네. 면적도 제가 아까 나누기를 해보니까 22평 정도, 분양 면적 네, 22평 정도 꽤 큰 것 같은데, 자,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5호선 화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고요. 2호선 까치산역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약 1.8km 이내에 급행 정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철도인 김포공항역이 승용차로 한 20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의 그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그런 문화공간 시설들을 이용 가능하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재래시장, 화곡본동시장에 가깝게 있고요. 또 강서문화원이 바로 1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초등학교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고 그래서 주거형으로는 아주 주변의 인프라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의 그 강서 지역을 쾌적하게 만드는 지금 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곡지구 안에 그 지금 보타딕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의도 공원 2배 크기의 서울식물원을 조성 중이고 2018년 그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화의료원 종합병원도 지금 준공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생활의 쾌적성과 그리고 편리함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매매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지금 전세는 약 2억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은 1억 4천만 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실투자할 경우에 전세 시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 9,5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다세주택의 개발 호재 또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마곡지구 하면 이제 강서 지역을 살찌게 할 수 있는 정말 경제적인 도시, 자족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약 110만 평의 지금 LG 사이언스, 롯데, 신세계, 코롱 등과 같은 대기업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주 인구 약 16만 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 전체로 보았을 때 주거 부동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인근의 5호선 화곡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9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강서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업무 단지와 겸비한 주거 부동산 물건으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다세대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가족 3,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3룸 같은 경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옥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화곡역 인근에 그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입지를 하면서 실거주할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투자자, 실수요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뭐 현재 가치, 그러니까 편의 시설도 좋고 미래 가치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화곡동 다주택 관심 갖는 시청자를 위해서 투자 시 유의사항과 함께 그 전체적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가 2억 9천만 원인데 강서구 화곡지구에서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점점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는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세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갭 5천만 원의 투자로도 가능한 금액이고 강서 마곡지구가 지금 LG 사이언스가 7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 인구가 유입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김포공항에도 지금 강남 남부 터미널보다 더 큰 크기의 그 900억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강서구의 입지가 점점 교통 입지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동산 매물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입지면인데요. 교통의 호재와 그리고 업무 단지의 증가는 굉장한 투자처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 얘기한 동안 제가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5호선 그 지하철역으로 마곡역까지 세 정거장이네요. 네, 화곡역에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기세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춘남 본부장하고 좀 전에 그 고정 패널로 나오시는 우리 곽창석 대표가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매주 금요일 2시에 이번 주 곽창석 대표님께서 진행하실 세미나 주제는 돈 되는 부동산과 돈 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장소 설명도 좀 해주시죠. 지금 서초동 LG 에클라트에서 오비스트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이슈와 함께 기세 매물까지 소개해 주신 분은 주식회사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세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폭우가 이건 뭐 동남아 뭐 스콜 비 오듯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습도가 높고 아주 굉장히 고온의 폭염입니다. 뭐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보다는 더 나이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셔야 저희 프로도 오래오래 시청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하는 이준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우입니다. 날씨가 뭐 동남아 아열대 날씨 같습니다. 뭐 습하다가 또 폭염이 내리치고 또 집중호우가 와서 이번에 충청 지역은 큰 피해가 있었다는데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피해자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특히 건강, 이럴 때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몸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의 기세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그 주에 가장 핫한 이슈, 궁금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께 낱낱이 물어보고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세 매물 소개할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호의 기세 부동산 1부와 함께 해줄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포탈에, 제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포탈에 그 경제 쪽, 부동산 쪽 밴드라는 거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재테크연구소 하영수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피스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주 새벽이고 글을 매일 올리시던데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세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 과세 논란이라는 주제로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란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 과세의 쟁점, 발생 가능한 문제와 보완책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영수 소장님, 예. 간주임대료 요즘 이슈가 조세 측면에서 많이 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하고 간주임대료 먼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거나. 근데 월세를 받는 거는 이미 1949년도던가요? 그 이후부터 쭉 소득으로 보고 일정 부분 이상일 때는 소득을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전세는 그동안에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 근데 전세라는 것은 직접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간주하자. 월세라는 건 임대료니까 소득을 있는 걸로 보지만은 전세는 직접적인 소득은 아니지만은 세금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행은 지금 간주임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16년도까지 유예돼 있다가 지금은 2년이 늘어서 18년까지는 유예가 돼 있어요. 그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유예가 됐는데 60제곱미터 간주임대 정확히는 3주택 이상에 대한 과세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19년부터죠. 19년부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기에는 이런 제도가 일정한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글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니 전문가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현직에서 또 왕성한 공인중개사 활동하는 우리 이춘남 본부장 보시기에 이 주택시장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소유자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집 하나를 갖고 있든 두 개를 갖고 있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지금 만약에 간주임대료를 해서 전세금에 간주임대료가 부과된다면 이렇게 이제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본인들한테 오면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 가격이 그냥 안정화되어 있거나 오히려 하락기라고 본다면 그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더 나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임차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월세로 전환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도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이춘남 본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요즘 정부에서 곽 대표님도 여기 하영수 의원님도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실제로 뭐 청년주택 주거 안정을 얘기하지만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곽 대표님 자주 얘기하시는 근간이 흔들린 공급의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전세 살고 월세하는 임차인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자 주택 임대소득과 간주 임대 이제 쟁점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건 소득이 아니고 채무란 말이죠. 부채죠. 돈을 받은 거니까 세입자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영수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먼저 순서대로 하영수 소장님부터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간주보증금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12조에 보면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9억,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1주택이면서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3억 미만의 주택으로서 60평방미터 미만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때도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세로 10,000원짜리 월세를 받는 주택, 2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를 합니다. 아니, 9억 미만을 가지고 있어서 면적이 6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0채든지 20채든지 100채든지 10,000채든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용 면적이 80평방미터짜리 3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전용 면적 60평방미터짜리를 1,000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전부 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놓는다. 60평방 미만짜리라고 해도 월세로 2주택만 두면은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로 한 10,000주택을 이론상으로 뭐 10,000주택 그렇게 있냐 했겠지만 10,000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다면은 이건 과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현재의 어떤 주택 임대소득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 문제가 일단은 전세는 3주택 이상이어야만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주택 이상이면서 6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엔드죠. 5화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3주택 이상하고 그 6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을 아까 표현한 대로 60제곱미터야 뭐 1,000채, 10,000채일 때는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갭 투자라든지 소형주택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세법을 다루는 거는 말이죠. 부동산 전문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건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언제나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주 임대료 2천만 원, 뭐 분류과세 기준점이라고 알고 있는 그 2천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2천만 원까지 되려면은 대충 전세 보증금의 합이 약 24억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24억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세 주택 이상, 10주택이어도 24억 정도가 되면은 기본공제 3억을 우선 빼고요. 예. 그러면 21억 원이 됩니다. 21억 원에서 또 공제액 60%를 빼주기 때문에 그 21억에서 60%를 뺀 금액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시한 게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입니다. 그래서 그 1.6%를 곱하면 약 2,01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2,016만 원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보증금이 많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슈화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천만 원 이상이 얼마냐, 이하가 얼마냐를 논하고 보면 보증금 24억 정도가 되려면은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최소한 2-3채 정도를 놔야만 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경기도 일원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하영수 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이 월세와는 달리 임대소득으로 이때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게 있죠?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세금이라고, 월세라는 건 이미 과세를 하고 있었고, 전세라는 것을 왜 과세를 하지 않았느냐면, 전세는 세입자한테 다시 되돌려야 되는 차입금이죠. 전세가 내 돈은 아닌 거죠. 집을 가지고 있고 임차를 해주는 대신 내가 임차 기간 동안에
이자 없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드는 부채의 일환입니다. 개인 간 사금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금융이죠. 두 번째는 이 전세금을 은행에다 흔히 예금을 해놓는다. 이자율이 높을 때 예금을 해놔서 그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은행에서 원천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로 또 공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두 번째 집이나 세 번째 집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매매 차익이 일어났다, 아니면 투자를 했다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거나 양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이 결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받는 수입이 아니라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을 발생하면 거기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보증금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기 어려운, 불과 많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전세금은 그 차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그대로 넣고 일정 기간 임대가 끝나면 받아가는, 이자 없이 원금을 그대로 받아가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만 부담하고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장 싼 주거비가 그렇죠. 적게 드는 제도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곽 대표님도 나오 계시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이중과세 문제가 항상 자유롭지 못한 문제인데, 자, 요 문제를 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세보증금 제도에서 보증금 제도 이런 이름으로 과세를 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세 간주 임대료를 이제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행하겠다고 예고가 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데, 예. 과연 전세 보증금 받은 게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돌려줘야 될 돈이 소득은 아니잖아요. 채무죠, 거꾸로. 네, 채무죠, 거꾸로 부채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월세를 받는 형태로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월세를 놓는 형태면 좋겠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 월세보다는 전세로 놓으면은 본인이 실제로 그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월세로 한 채 살 수 있는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그러죠. 지렛대 투자인데,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집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이런 입안을 하게 된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면서 더 레버리지, 특히 전세 낀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주 임대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헌인데, 예. 오히려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거 전세 끼고 샀다가는 괜히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로 간주하여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럼 간주 임대료 기준하고 원칙은, 기준점은 어떻게 되죠? 우선 간주 임대료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전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 우선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 전세에 대한 과세를 방침을 정했는데, 2014년도에, 원래 이게 2014년도에 2017년도에 전세에 대해서부터 과세를 하자 했는데, 2016년도 12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을 바꾸면서 18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19년도부터 부과하는 걸로 또 연장을 했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지금 2주택 이상의 월세를 받으면은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 우선 대상이고요. 3주택 중에서도 전세 금액의 총 합이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재는 정기예금 고시가 1.6%이기 때문에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1.6%로 곱하고 일부 공제를 해주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간주 임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3주택 이상자에서 그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 됐을 때 네. 그거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 3억 원 초과니까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하면 4, 6에 24, 2억 4천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그렇지는 않죠. 아니죠. 4억 전체 1억짜리 3억, 그러니까 1억짜리 3개가 있을 경우에 4억이잖아요. 1억짜리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럼 4억이 전체 전세 금액이고 예. 그 중에서 3억을 무조건 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있든 3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3억을 빼준 나머지 3억 금액. 빼고. 그래 4억일 예. 때는 1억에 대해서 그럼 1.6%. 6천만 원에 1.6% 이렇게 되는 건가요? 60%는 공제하니까 과세 대상은 1억이 되는 것이고 1억에서 60%를 뺀 4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4천만 원에 1.6%를 곱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아직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19년도부터 2천만 원 미만이거나 2천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전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더 문제는 그 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었죠. 지금 현재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1차적으로는 월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입니다. 예. 전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3주택과 2주택 또는 이게 이제 기준시가 9억 미만의 주택에서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이면 뭐 10억일 수도 있고 13억일 수도 있고 전세금이 10억일 수도 있고 근데 월세에서는 월세 10,000원짜리 2개만 봐도 이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어떤 과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세금을 갖다가 10,000원짜리, 월세 10,000원짜리, 이론상입니다. 10,000원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고, 주택이 1주택이거나 2주택이면서 금액이 공시지가 9억 미만인 주택으로 해서 전세를 10억에, 그럼 20억이죠? 20억을 전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면적 기준과 공시가 기준으로도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만약에 공시가 3억 미만이면